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6일에 발표된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이 예상보다 늦은 2024년에 나올 걸로 발표되자 신도시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이해할 거라는 국무총리의 말에 여론이 더 악화되자 대통령실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수도권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신도시 재정비 정책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1기 신도시를 신속하게 재정비하겠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주요 공약이었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선 직후부터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지난 4월 인수위 부동산 TF가 1기 신도시 문제를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이라 밝혔다가 지역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안철수 위원장이 수습에 나섰고 1기 신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저희 인수위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시점까지 제시했습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이제 마스터 플랜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의 구상이 될 것이고 그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아주 이제 좀 질서 있게. 그런데 지난 16일 공개된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2024년까지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1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나. 희망 일정으로 24년까지는 아무튼 이게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러자 곧바로 신도시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공약 파기라는 반발이 일었습니다. 올해나 내년이 아니라 2024년까지 계획표를 짜면 결국 총선에 이용되다 다음 정권으로 사업이 미뤄지지 않겠냐는 겁니다. 국민이 이해할 거란 오늘 아침 한덕수 총리의 말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전체 맥락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좀 국민들께서 좀 더 이해를 잘 해주실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재정비를 추진하겠다고 했고 민주당 신도시 특위도 2024년이 아닌 올해 안에 재정비 계획을 발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론이 나빠지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오늘 오후 예정이 없던 브리핑을 자처해 약속을 미뤘다, 공약을 파기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신도시 종합계획을 만드는데 보통 5년 이상 걸리는데 2024년까지 마련하겠다는 건 가장 빨리 신속하게 추진하는 결과란 겁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켰다고 자평했지만 신도시 재정비처럼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놓고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김건희 여사가 초청했다는 인사들을 놓고 정치권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공사 특혜 수주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 대표에 극우 유튜버들까지 김 여사가 대거 초청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야당은 국정조사를 거듭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초청 명단이 폐기돼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컨텐츠의 전시 인테리어를 맡았던 업체입니다. 최근 한남동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 공사를 입찰 공고 3시간도 안 돼서 따내 특혜 수주 의혹이 제기된 바로 그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MBC에서 나왔는데요. 여쭤볼 게 좀 있어서요. 한겨레 신문은 이 업체 대표가 김건희 여사 추천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께서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에 여길 넣었더라고요, 대표님을. 그 경위를 좀 여쭙고 싶어서요. 민주당은 특혜 수주에 김 여사가 직접 관련됐다는 의혹이 더 짙어졌다며 국정조사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련된 수없이 많은 공사에 이제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측근들 혹은 지인들이 수의계약으로 다 입찰할 거 아닙니까? 과연 그런 대한민국을 놔둬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수용 불가라며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우리 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얼마나 받아들였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런 점에 대한 반성이 전제돼야 할 거로 봅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취임식에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4저함 욕설 시위를 주도했던 안정권 씨 외에도 극우 성향의 유튜버 30여 명이 김건희 여사 추천으로 참석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민주당은 취임식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초청한 거냐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미 명단이 파기돼 확인 불가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MBC 취재 결과 초청자 명단을 보관하고 있던 행정안전부는 극우 유튜버 참석 보도가 나온 7월 중순쯤 명단을 모두 파기하려 했던 걸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명단을 부랴부랴 폐기하려 한 이유가 드러났다며 명단 공개를 촉구했지만 대통령실은 묵묵부답이어서 취임식 참석자 논란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과거 청와대 자료들을 보관하는 대통령 기록관에 오늘 하루에만 서로 다른 검찰 수사팀이 2차례에 걸쳐 들이닥쳤습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수사팀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 수사팀이 나란히 문재인 청와대 기록을 확인하러 찾아온 건데요.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여러 건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압수수색이 겹치는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 기록관. 서울중앙지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섭니다. 그런데 안에선 이미 다른 검찰 수사팀이 한창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대전지검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혹 수사팀이 먼저 와 있었던 겁니다. 전 정권 청와대를 겨냥한 여러 사건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청와대 문서가 보관된 곳은 한 곳이다 보니 압수수색 일정이 겹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두 팀은 각각 필요한 청와대 자료를 골라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강제북송 수사팀은 2019년 11월 탈북어민들이 동해상에서 납포된 지 이틀 뒤 노영민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회의 자료 등을 열람했습니다. 청와대가 충분한 조사 없이 북송 방침을 정한 건 아닌지 확인하는 겁니다. 월성원전 수사팀은 원전 폐쇄 등 탈원전 정책 자료들을 확인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은 지방법원이 아닌 관할 고등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다른 압수수색보다 엄격히 심사하는 건데 고등법원이 각 수사팀마다 청와대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셈입니다.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은 2020년 세월호 조사방해 의혹 수사 이후 2년여 만으로 이번이 각각 8번째, 9번째입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자료 삭제와 월북 조작 의혹으로도 다시 압수수색이 예상되는데 이렇게 압수수색이 몰린 상황도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각 사건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동시다발적인 줄 소환도 임박했다는 얘기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과거 법조 비리를 수사할 당시 수사 상황을 법원에 미리 알려줬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비리에 연루된 판사가 여전히 재판을 맡고 있어서 법원에 조치를 하라고 알려준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청문회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6년 전 불거진 정운호 게이트. 부장판사나 전관 변호사 등 고위 인사들이 법조 브로커와 공생해온 법조계의 적나라한 이면이 드러났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법농단 사건의 판결문에 이 사건과 이 후보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원석 부장검사가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두터웠던 법원 윤리감사관과 넉 달간 40차례 통화하며 현직 법관에게 1,000만 원이 입금됐다. 차량 비용과 여행 비용을 받았다는 수사 내용. 또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수사 계획까지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들은 그대로 법원 행정처에 보고됐던 것으로 사법농단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이원석 후보자는 수사를 성공해야 하는 입장에서 기밀 유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수사 대상인 비위 판사가 여전히 재판을 맡고 있어서 직무 배제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관 대 기관으로 필요한 부분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전현직 부장판사, 현직 검사와 법조 브로커까지 10여 명을 구속해 모두 유죄를 받아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영장 발부를 위해 법원을 설득할 필요도 있었고 법원 인사를 앞두고 법원 측이 먼저 비위 법관에 대한 문의도 많이 해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석 후보자는 대검 기조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청문준비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갈등이 당내 청년 정치인들 사이의 공방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사회생활을 제대로 해봤냐? 누가 청년팔이를 하고 있냐? 오늘도 설전이 오갔는데 이런 가운데 당 윤리위가 자중질환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나서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민창 기자입니다. 윤석열 캠프 청년 본부장을 맡았던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오늘도 이준석 전 대표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 전 대표 편에선 김용태 전 최고위원 등 청년 정치인들을 사회생활 경험 없이 정치권을 어슬렁거리는 여의도 두시 청년 그 자체라고 비난하며 이들의 SNS 정치가 우습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정치 말고는 다른 일로 돈을 벌어 세금 한 푼 내본 적이 없는 정치인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이 전 대표 측 임승호 전 대변인은 장 이사장은 오전 10시에 국회 소통관을 어슬렁거리는 여의도 10시 청년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장 이사장이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이 전 대표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한 걸 꼬집은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가세해 흑색 선전을 어떻게 주워 담을지를 보면 자기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상태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장 이사장 발언의 배후에 윤핵관이 있다는 의심을 내비친 겁니다. 여권 내 청년 정치인들 사이의 균열이 계속 커져가는 가운데 당 윤리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의 위신 훼손과 타인에 대한 모욕, 계파 갈등 조장 행위는 엄정하게 심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대통령과 윤핵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 전 대표를 겨냥한 걸로 해석됩니다. 호환 마마보다 윤핵관에게 두렵고 싫은 게 아마 그 둘이 전당대회 나와서 당선되는 걸 겁니다. 분명히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처럼 검투 경기 시작하기 전에 안 보이는 듯한 한숨 툭 찌르고 시작할 겁니다. 이 전 대표는 별다른 입장 없이 짧은 웃음소리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윤리 관계자는 자중질환을 막자는 것일 뿐 이 전 대표를 겨냥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도 발언 수위를 낮출 기세는 아니어서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당 윤리위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북한이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제안인 담대한 구상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윤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비핵화는 우리 정부와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군의 미사일 탐지 능력도 조롱했는데 정부는 북한의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엄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제안 나흘 만에 나온 북한의 답은 직설적이고 거칠었습니다. 핵을 버리고 개방하면 국민소득 3,000달러를 보장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의 복사판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깎아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낸 이 담화에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직함도 없이 부르며 반복해서 거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남조선 당국의 대북 정책을 평하기에 앞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핵무기는 북한의 국채, 즉 근본이라면서 경제협력이나 남북대화를 통해 교섭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이 자신들을 핵으로 위협하기 때문에 개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미 사이에 그나마 협상 대상이지 남북 간에는 협상 대상 의제도 아니다. 우리의 정책 추진 동력을 흔들고 북한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을 높이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어느 시각에 쫓겨날지도 모를 불안 속에 살겠는데 언제 그 누구의 경제와 민생 개선을 운운할 겨를이 있겠는가. 다음 주 본격 시작되는 한미연합 훈련을 빌미 삼아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도발 수위를 끌어올릴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북한이 무례한 언사를 이어가고 담대한 구상을 왜곡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자중하고 심사숙고하길 촉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북한을 설득하고 또 한편으로 필요하다면 압박도 하고 해서 대화로 유도할 생각입니다. 북한은 또 지난 17일 순항미사일을 쏜 곳이 우리 군이 밝힌 평안남도 온천이 아니라 90km가량 떨어진 안주시였다며 우리 군의 탐지 능력까지 폄하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한미 정보당국의 평가는 변동 없다며 원래 분석을 유지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그를 변호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이 허위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었는데 오늘 대법원이 2년 반 만에 이걸 무죄라고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현재까지 세월호 참사로 형사처벌을 받은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 석 달 뒤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사 당시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간단 없이 30분 단위로 문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김 전 실장은 추가 질의에 똑같은 내용의 서면 답변서도 제출했다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서를 전달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한 것처럼 국민을 속이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2년 반 만에 김 전 실장은 무죄라고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김 전 실장의 답변서 중 20-30분마다 보고했다는 부분은 사실이며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건 김 전 실장 개인 의견이라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허위 공문서 범죄의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자평했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은 즉시 대통령 책임을 숨기려는 의도가 분명했는데 대법원이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했습니다. 이거를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을까 과연. 너무 말이 안 되고 기가 막혀요. 지난해 해경 지휘부 10명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특별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세월호 참사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어제 국회 업무보고에 출석한 김순호 경찰국장, 자신을 둘러싼 밀정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했지만 상당수 의혹들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김 국장이랑 가장 가까웠다는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이들은 김 국장이랑 대학 동문이었고요. 거의 같은 시기에 강제 징집이 돼서 녹화 공작 대상자가 됐었고 함께 노동운동에도 뛰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생생한 증언 중에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인물들도 새롭게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손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성균관대 81학번으로 김순호 경찰국장 대학 동기인 이용성 씨. 김 국장에 대한 기억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이른바 상대 운동권에서 웬만하면 다 알아요. 심산연구회 회장이잖아요. 되게 휴머니스트인데 그 서클의 바로 앞방이 심산연구회에 있었어요. 그 서클연합 초대 서클연합 회장으로 추대됐던가. 이 씨는 김 국장이 군에 강제 징집된 지 20일 뒤 역시 군에 징집당했습니다. 이어 똑같이 보안사의 녹화 공작 대상자로 편입됐는데 공교롭게 두 사람을 담당했던 보안사 장교 역시 같은 성대 출신이었습니다. 여기서 거짓말을 하거나 반항하면 죽여서 지피에 던지면 사고사 처리하면 끝이다. 이 씨는 김 국장 역시 몇 년 뒤 TV에서 나온 담당 보안사 장교를 알아봤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그게 방송국에 뭐 얘기하면서 밑에 이 기자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현재는 방송 사장이에요. 실제로 김 국장의 보안사 문건에는 심사관 이모 중이라고 적혀 있고 또 다른 문서에선 이 중이가 보안사의 녹화 공작 심사 장교로 선발된 과정도 확인됩니다. 그건 뭐 있으면 난 모르겠는데 그거를 지금 뭐 기억할 수도 없고 그
그 사태 사람들 그집 막 저희가 막 내부 반발해서 막 다 난리나. 뭐 그런 얘기할 거 없고. 군 제대 후 이 씨와 김 국장은 모두 복학하지 않고 성대 출신 동료들과 함께 부천 지역 노동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김 국장이 국회에 나와 노동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나하고 같이 노동팀을 운영했다고 했잖아요. 한 15명 넘을 것 같은데 다 증언할 수 있어요. 당시 동료들은 88년 인노회가 생기기 전 매주 모임을 가졌는데 김 국장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삿짐 날리는 거 좀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이삿짐을 날렸는데 유인물 뭐 이런 거 모아놓고 있던데. 그래서 크게 잔뜩 있었대. 인노회 가입 후에도 마찬가지여서 김 국장의 대학 동기로 함께 인노회 활동을 했던 박모 씨 역시 김 국장의 수상한 행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4월 초부터는 그리고 잠적을 했던 거죠. 그 조직의 책임자가 혼자 도망다니는 경우가 어디 있어? 이런 얘기들을 처음에는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건이 있으면서 이제 아무래도 밀고를 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오고 간 거죠. 과거 김 국장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함께했던 이들은 김 국장이 여전히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런 인물이 경찰국 수장을 맡아선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김순호 경찰국장이 밀정 의혹을 사실상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이와 반대되는 증언들이 보신 것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여전히 많은 의혹들이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취재해온 기획탐사 취재팀 남재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재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남 기자, 일단 본인이 지구장을 맡으면서 활동했던 인노회를 밀고 한 대가로 경찰의 특채가 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 김 국장은 강하게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 국장은 일단 인노회에서 부천 지구장, 그러니까 핵심 인물 역할을 했었는데 예. 본인 주장대로라고 그러면 중간 책임자 정도는 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부분을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핵심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특별 채용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이 특별 채용 과정이 과연 적절했느냐, 이 의혹에 대해서 김 국장은 부인만 하고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노회 사건이 시작된 것, 즉 회원들이 연행된 건 89년 1월이거든요. 그런데 김 국장이 잠적했다고 주장하는 4월로 보면 한 2달여쯤 앞선 시점입니다. 그렇네요. 그럼 그 뜨는 기간 내에 과연 이른바 밀정 활동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동료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해명은 없었습니다. 역시 해명이 없는 상황. 인노회 사건 수사 책임자인데다 김 국장의 특채를 담당했던 이 홍승상 전 경감이요. 이 사람이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에 책상을 탁 하고 치니까 억하고 쓰러졌다. 이 초기 보고서를 썼던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김 국장은 특채를 해준 게 아니라 특채가 있다고 안내만 해줬을 뿐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그 취재 과정에서 김순호 국장에게 직접 확인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대로 읽어드리면 예. 김 국장은 홍승상 전 경감이 특별 채용을 먼저 제안을 했고 한참 숙고를 했던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단지 특채를 소개해 준 사람 정도라고 하면 사실 숙고할 일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리고 김 국장은 이제 홍 전 경감에게 인노에 관련된 이야기도 모두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내용 진술도 경찰이 될 것 같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예. 인노회 관련 진술을 공식 기록에서 홍 전 경감이 빼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 전 경감이 사실상 특채 과정을 진행한 게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얘기인 거죠. 자, MBC가 단독 보도한 보안사 문건에 대해서 김 국장이 문건 내용은 일단 인정을 했는데 적극 협력한 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 국장도 일단 자신은 녹화 공작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피해 구제 절차를 밟겠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에게 밝힌 바 있는데요. 예. 사실 느닷없이 이제 강제 징집이 돼가지고 아주 폭압적인 상황에서 동료들을 밀고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는 건 국가폭력 피해자가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모두 김 국장처럼 행동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녹화 공작 피해자들 중에는 보안사 감시망을 피해서 노동 현장에 다시 투신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너무 깊은 자괴감에 은둔 생활을 하거나 다른 생활, 심지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이 사망 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규명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녹화 공작 피해자도 같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김 국장이 노동 현장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동료들을 검거하거나 처벌하는 입장에 섰다면 예. 이 과연 같은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김 국장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자신이 규명할 부분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획탐사 취재팀 남재현 기자였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횡령 의혹으로 물러난 김원웅 전 광복회장에 대해서 국가보훈처가 감사를 벌였는데 8억 원대 비리 혐의를 적발해서 김 전 회장과 임직원 4명을 조만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한 만큼 떳떳하다면서 감사 결과를 부인했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광복회가 성남시와 협약을 맺고 독립유공자를 소개하기 위해 낸 만화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6천만 원. 광복회는 성남문화재단 전 직원이 추천한 인쇄업체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맡겼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감사 결과 당시 선정된 업체가 제시한 금액이 다른 업체에 비해 90% 이상 비쌌는데도 김원웅 당시 회장이 납품가를 낮추는 조치를 하지 않아 광복회에 5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전 회장 모친이 독립운동가 100인에 선정된 것도 문제라고 봤습니다. 전월선 이분은 페이지가 430페이지예요. 백범 김구는 290페이지예요.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에서도 식당에서 289건, 편의점과 빵집, 심지어 약값과 병원 치료비까지 김 전 회장이 2년여간 총 2,200만 원가량을 개인적 용도에 썼다고 보훈처는 판단했습니다. 보훈처는 김 전 회장과 임직원 4명을 업무상 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김 전 회장이 지인 등 7명을 채용하면서 면접표를 사후에 작성하는 등 부정 채용 정황도 있지만 형사처벌은 어려워 고발하진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일일이 해명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만큼 떳떳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원웅 전 회장은 광복회가 국회에서 운영하던 카페 수익을 개인 용도로 쓴 의혹 등으로 지난 2월 물러났고 이후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독과점을 규제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정부 기구죠. 그런데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새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플랫폼 규제 같은 정책들이 줄줄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자율에 맡기자는 건데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주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새로 지명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출근 첫날 시장 자율과 규제 철폐를 강조했습니다. 독과점 규제 기구를 맡을 사람의 말로는 이례적입니다. 시장 경제가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혁신을 통해서 없애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이 새 정부 들어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규제가 대표적입니다. 플랫폼 규제가 전 세계적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유럽연합은 3년 전 법안을 도입했고 미국도 관련 법안 4건이 최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추진해 왔지만 정권이 바뀐 뒤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법으로 규제하는 대신 플랫폼 기업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규제하라는 겁니다. 이런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늘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도 출범했습니다. 새 정부가 규제와 기업 부담 완화를 들고 나오면서 공정위는 역할이 축소되는 분위기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자리는 새 정부 들어 100일 넘도록 사실상 비어 있었습니다. 위원장도 없이 진행된 이번 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공정위는 자율적 해결과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재벌 개혁이나 플랫폼 규제가 후퇴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자율규제라는 건 작동하기 어려운 거고 불공정 행위를 정부가 방치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신설된 재벌 감시부서 기업
표절 논란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국민대 교수들이 교수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방안을 투표에 붙였는데요. 조금 전에 부결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국민대 측의 검증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교수들의 반발도 여전한 상황이라서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표절 논란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 논문을 두고 단체 행동 여부를 논의해온 국민대 교수들의 투표가 부결됐습니다. 사흘간 이어졌던 이번 투표의 핵심은 교수회 차원의 검증위원회가 김 여사의 논문을 다시 검증할지, 표절이 아니다라고 결정한 논문 재검증위원회 회의록과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학교 측에 요청할지 여부입니다. 먼저 논문을 다시 검증할지는 반대가 61.5%로 찬성 38.5%를 압도했고, 대학 측의 재검증 결과 보고서 공개를 요구할지에 대해서도 반대가 51.6%로 찬성 48.4%를 앞섰습니다. 일주일 전 임시총회를 연 국민대 교수들은 자체 검증위를 만들어 표절 여부를 검증하자는 제안을 내놨는데, 당시 참석자가 의결정족수인 과반에 못 미쳐 전체 교수회원을 상대로 투표를 진행한 겁니다. 하지만 투표가 이뤄지는 동안 일부 보직 교수들이 전체 교수들에게 투표 자체를 반대하는 메일을 보내 진통이 이어졌습니다. 다시 검증위원회를 꾸려 결과를 발표한다는 생각은 월권이므로 투표 자체가 애초부터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작년에 이미 교수회 차원의 대응이 부결됐다, 같은 사안을 투표에 붙이는 건 일사부재의에 반한다는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교수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인지를 놓고 결선 투표까지 벌인 끝에 어느 쪽도 3분의 2 이상을 얻지 못해 부결됐던 걸 거론한 겁니다. 이에 대해 교수들 사이에서는 일부 교수들이 표결에 제동을 걸기 위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우리끼리 판단하기로는 표를 막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투표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것 같아요. 국민대 교수회가 이번 투표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을 자체 검증하는 방안을 부결했지만 내부 갈등이 해소될진 미지수입니다. 집단행동 자체가 정쟁의 도구라는 학교 측과 이에 반발하는 교수들 간의 대립 구도가 이어지면서 진통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오후부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갑자기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한때 호우특보까지 내려졌는데 지금은 다행히 빗줄기가 가늘어졌습니다. 퇴근길 상황 어떤지 보죠. 서울 강남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김현지 기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곳 강남역 사거리 일대는 2시간 전에는 세차게 비가 내렸었는데요. 지금은 잦아든 모습입니다. 금요일인데다가 퇴근길까지 겹쳐 주변 도로 곳곳이 아직 혼잡한 상황입니다. 제가 미리 나와 시민 몇몇 분을 만나봤는데요. 지난주에 기록적 수준의 폭우 때문인지 혹시 귀가가 늦진 않을지, 또 침수 피해를 입는 건 아닌지 등을 걱정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갑자기 경기도 고양시와 서울에 시간당 40mm의 강한 비가 쏟아졌는데요. 기상청도 오후 4시 40분을 기해 노원구와 마포, 용산, 은평구 등 서울 서부권과 동부권에 호우주의보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청계천 등 서울 시내 하천 산책로 곳곳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구름대가 빠르게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호우주의보는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해제됐는데요. 현재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엔 시간당 5mm의 약한 비만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 역시 오늘 밤 안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도에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와 충청, 전북 지역이 20에서 70mm, 서울, 인천, 경기 서부, 강원, 영동, 영서 지역이 5에서 50mm입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 낮부턴 전국에 다시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역에서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지난주 집중호우로 침수된 집과 가게가 많다 보니 그에 따른 폐기물도 엄청납니다. 도심 내 폐기물 중간 처리장에선 끝없이 들어오는 폐기물을 밤잠까지 줄여가며 치우고 있지만 아직도 말 그대로 산더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지역에선 폐기물을 실어 나를 수거 차량들마저 침수돼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장비에 들려나가는 부서진 냉장고.
산처럼 쌓인 쓰레기 더미 사이로 침대 매트리스가 들어옵니다. 모두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생겨난 수해 폐기물들입니다. 원래 이곳은 재활용 폐기물을 처리하던 곳인데 수해 폐기물이 늘자 매립지나 소각장으로 보내기 전 잠시 이곳에 모아 분리하고 있는 겁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생긴 수해 폐기물들입니다. 일주일 넘게 치우곤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폐기물들이 제 키보다 더 높이 쌓여 있습니다. 아직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이 산처럼 쌓이자 길거리 청소를 담당하던 공무관들까지 긴급 투입됐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근무가 5시부터 3시까지인데 지금은 뭐 4시부터 10시까지 했고요. 잠을 거의 하루에 뭐 4-5시간 이 정도 자고 있습니다. 네. 어제 하루 이곳에서 매립지나 소각장으로 향한 25톤 차량만 34대. 쉴 새 없이 오가는 차량에 폐기물을 싣고 옮기다 보면 어느새 땀범벅이 됩니다. 뭐 앞으로 들어올 물량이 더 많아요. 아직 힘들어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이렇게 폐기물은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폐기물을 운반할 차량까지 물에 잠기면서 업무가 마비된 곳도 있습니다. 지난주 인근 하천에서 넘어온 물이 성인 남성 어깨까지 차올랐던 주차장. 주차된 폐기물 운반 차량 300여 대 가운데 200여 대가 침수됐습니다. 차량 전조등엔 여전히 빗물이 들어차 있고 엔진에는 흙먼지가 가득합니다. 지난 집중호우 때 차 안에 들어찬 토사가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운전석과 조수석 의자가 밖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침수 차량이 속출했지만 고쳐줄 정비소도 구하기 어렵다 보니 급한 대로 송풍기로 차를 말려가며 직접 고칠 수밖에 없습니다. 운행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말려서 일부 부족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수리는 아닌 거죠, 그러면? 겨우 수리를 마친다 해도 막상 도로에 나가면 차량이 언제 멈출지 불안함이 앞섭니다. 임시방편으로 고쳐왔는데 차가 힘이 없어 오르막길을 못 올라가요. 운행 중에 서버렸어요. 침수를 피한 폐기물 운반 차량을 밤낮 없이 24시간 운행하며 버티고 있지만 쏟아지는 수해 폐기물을 제때 다 치우긴 역부족입니다. 침수 피해를 받은 일부 아파트에선 책상과 소파, 선풍기 등 수해 폐기물이 그대로 쌓여 민원이 속출합니다. 24시간 비상 체계로 운영은 하고 있으나 아직은 이렇게 쌓여 있는 곳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된 서울과 경기 지역의 수해 폐기물은 약 5천 톤에 이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지난주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가게나 공장이 2,800곳이나 됩니다. 이런 가게들을 위해 보험료의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이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아서 가입률이 7%밖에 안 됩니다. 이 보험 잘 알아두시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질 때 도움이 꽤 될 텐데요. 임상재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2017년 문을 연 경기도 군포의 지하 1층 커피숍. 지난 8일 밤 1시간에 100mm가 쏟아진 물폭탄에 가게 천장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쏟아져 들어온 빗물에 천장까지 엉망이 돼 전부 뜯어냈습니다. 열흘이 넘었지만 여전히 커피숍은 흙탕물 투성입니다. 언제 다시 장사할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완전 잠겼죠. 하나도 건진 거 없어요. 지금. 전자제품은 다 있었고 에어컨도 있고 다 버렸죠. 울음도 안 나오고 뭐 그냥 막막하더라고요, 이거. 불행 중 다행으로 커피숍 주인은 지난달에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오랜 동안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래도 장마철이고 하니까 혹시나 해서 그냥 가입했죠. 조금 지금 기대는 하고 있거든요. 풍수해 보험은 정부가 관리하고 6개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입니다. 2019년 말에 전면 시행됐는데 태풍, 홍수, 호우는 물론 해일, 강풍, 풍랑과 지진 피해도 보상합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70%를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최대 30%까지만 부담하면 됩니다. 주택 풍수해 보험과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두 종류가 있는데 상가는 최대 1억 원까지 보상합니다. 하지만 가입률이 낮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상가와 공장은 4만 3천 곳, 전체의 7.1%에 불과합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재보험은 대부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풍수해 보험은 설마 그런 피해가 나한테까지 있겠느냐, 피부로는 와닿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음식점 주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은 지난 3월부터 소상공인들의 자기 부담 보험금을 대신 내주고
보험을 알리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입점한 가게가 아니어도 지원해줍니다. 1만 명 정도의 소상공인분들께서 가입하시게 됐습니다. 현재는 5개 지자체 대상으로만 진행했던 이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하여서 풍수해보험은 전국 지자체 주민센터나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대폭 늘리는 걸 골자로 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전면 수정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초음파나 MRI에 대한 건강보험의 문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석인 장관 없이 차관 2명이 참석해 진행된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출을 조정해 필수 의료 보장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과잉 의료 이용을 야기하는 초음파, MRI 등 급여화된 항목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과잉적으로 찍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2018년부터 의료비 부담을 덜겠다며 실시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개편할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뇌와 뇌혈관 MRI를 시작으로 복부 초음파까지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또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 3,800여 개를 급여화해 여성, 노인, 저소득층 등의 의료비를 대폭 낮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초음파, MRI 이용량이 연평균 10% 안팎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과잉 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건보 재정이 과도하게 지출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우려가 커지자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복지부와 건보공단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문재인 케어는 사실상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재정 손실을 초래했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새 정부는 건보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해 필수 의료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기로 한 겁니다. 우선 현재 마지막 계획으로 남아있는 어깨와 무릎, 목 등 근골격계 질환 MRI의 급여화부터 재검토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초음파, MRI 검사 일부에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까다로워지거나 본인 부담이 커질 수 있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필수 의료 기반과 중증 치료 강화에 중점을 두라고 당부했는데 재정 계산의 일부 흠결을 가지고 문재인 케어의 의료 보장성 강화라는 근본 취지를 부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햅쌀 수확을 코앞에 둔 논을 농민들이 트랙터로 갈아엎고 있습니다. 쌀값 폭락이 작년부터 예견됐고 실제 작년에 비해 20% 넘게 떨어졌는데도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농민들의 항의 표시입니다. 허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햅쌀 수확을 일주일쯤 앞두고 벼가 노랗게 익어가는 전북 김제의 들판. 쌀을 수확하는 콤바인 대신 트랙터가 등장했습니다. 사정없이 논을 갈아엎는 트랙터에 논은 쑥대밭으로 변해버렸고 잘 여문 나달은 흙에 파묻혔습니다. 한 해 정성 들여 길렀던 벼가 쓰러지는 모습. 만장을 들고 논 한가운데 우두커니 선 농민들은 굳은 표정으로 지켜봅니다. 쌀값이 4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자 투쟁에 나선 겁니다. 쌀 수확을 앞둔 우리 농민들에게 오늘의 현실은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다. 이 울분을 모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오늘 논을 갈아엎는다. 8월 15일 기준 20kg 산지 쌀값은 42,522원. 지난해 같은 시점의 가격인 55,630원에 비해 24%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정부는 시장 격리 제도를 통해 올해 37만 톤을 사들였지만 쌀 재고량은 작년보다 70%나 늘었습니다. 농업에 들어가는 모든 필수 자재들이 다 올라온 셈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농산물 값은 떨어져요. 이게 성립이 되느냐고요. 농민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쌀값 폭락이 예견됐는데도 정부의 쌀 매입이 늦어져 쌀값을 잡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초과 생산량은 27만 톤을 예상을 했는데 가격은 비슷했으니까 시장 격리를 하겠다고 바로 발표 못했고.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일러야 9월 말에나 나올 예정이어서 황금 들녘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자, 어느덧 예순이 된 할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가 8년 만에 한국을 찾았는데요. 이 봉준호 감독의 옥자에 이어서 봉 감독의 차기작에도 제작자로 참여하는 등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내친 김에 본 감독의 영화에 배우로 출연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조국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I'm not here for the movie, I'm here for the food. 방한 목적은 한국 음식이라고 너스레를 떠는 브래드 피트. 나이가 들어도 익히 아는 빵형의 유쾌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You don't remember me. 최근 몇 년간 영화 제작에만 몰두해온 그가 오랜만에 출연을 결심한 작품. 액션 영화 블리 트레인입니다. 초고속 열차에 동승한 킬러들이 각자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화려한 액션, 유머와 버무렸습니다. 주 무대가 고속열차의 객실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 영화 부산행이 연상된다는 말에 그 영화 인상 깊었다는 예상 못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First of all, Train to Busan. Busan, yes. Sorry. Fantastic movie. Fantastic, really tense, shot really well. But you're absolutely right. It's about that contained claustrophobic space and how do you move through. But that film does it so well. 한국 영화 여러 편을 열거한 그는 접할 기회가 많아진 배경으로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를 꼽았습니다. 동서양 영화인의 거리도 그만큼 가까워졌다면서 특히 2017년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의 공이 혁혁했다고 강조합니다. We're a much smaller community now, and I think with what director Bong did with Okja for Netflix really opened the door. 옥자의 제작자로 참여했던 그는 당시 작업이 완벽했다며 본 감독의 차기작 미키 세븐의 제작도 기꺼이 맡았습니다. 이제는 거의 사라진 언어의 장벽. 그가 다양한 언어의 영화 제작에 큰 관심을 갖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Like Okja, now Squid Games, the younger generations are completely comfortable with subtitles and really exciting change to see. Because I think it's the most respectful to the artist. 배우 윤여정에게 오스카 여우 조연상을 안긴 영화 미나리의 정의삭 감독과도 차기작을 진행하고 있다는 브래드 피트. 다만 배우의 피가 흐르는 그에게 제작자로만 참여하는 건 아쉬움이 남는다며 봉준호 감독 영화에서 꼭 연기를 하고 싶다는 의욕도 불태웠습니다. Director Bong, like our top 5 in the world. I would love to work with Director Bong. I mean, as an actor, we've been really fortunate to.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주인공인 우영우 변호사가 좋아하는 동물이죠. 고래가 어제 서울 밤하늘에 등장했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감상해 보시죠. 까만 밤 도심 하늘에 300개의 드론이 떠올랐습니다. 커다란 고래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밤하늘을 유유히 헤엄치다 서서히 사라집니다. 바다 거북이와 가오리 같은 멸종 위기의 해양 동물들도 차례로 나타나는데요. 이번 행사는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환경오염으로 병들어가는 바다를 살리자는 취지로 기획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진출했던 서방 기업들이 하나 둘 철수를 했죠. 미국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도 문을 닫았는데요. 그런데 모스크바에 스타벅스랑 로고도 비슷하고 매장 내부나 서비스도 똑같은 스타스 커피가 등장했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중심가. 사람들이 번화한 거리에 커피점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스타벅스입니다. 아니 자세히 보니 벅이 빠진 스타스 커피입니다. 업장 내부도 스타벅스와 비슷합니다. 진동벨을 사용하지 않고 컵에 적힌 이름으로 불러주는 것도 스타벅스식입니다. Владимир, для вас готов средний бамбл. Владимир, спасибо. Алена, Мустафа, ваш большой капучино готов, спасибо. 로고는 스타벅스와 거의 같아 보입니다. 왕관을 쓴 인어가 러시아 전통 머리 장식을 쓴 여성으로 바뀌었을 뿐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이나 묘한 미소, 머리 위 별 모양 등이 똑같습니다. 스타스 창업자는 러시아에서 철수한 스타벅스 매장 130개를 인수한 유명 래퍼 티마티로 지난 2015년엔 푸틴 대통령은 최고의 내 친구라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Общий элемент логотипа действительно это круг. У нас царевна-лебедь, русская красавица в традиционном российском кокошник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맥도날드가 32년 만에 철수한 데 이어 코카콜라 같은 서방 기업도 문을 닫았고 이런 자리는 이른바 짝퉁 브랜드가 차지했습니다. 맥도날드가 떠난 자리에는 메뉴와 로고를 따라한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문을 열었고 러시아의 마트에서는 코카콜라와 환타를 따라한 쿨콜라와 펜시라는 청량 음료가 팔리고 있습니다. В связи с возможным уходом западных компаний с рынка мы были, мы есть и мы будем главным российским производителем напитков.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으로 러시아 국민들은 한동안 친숙했던 서구식 생활의 감상은 짝퉁 브랜드를 통해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맛까지 똑같을 수는 없어서 이제 그간 익숙했던 서구의 맛과는 헤어져야 합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50년 전 오늘 충북 단양에 있는 시루섬이 태풍으로 인해서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섬에 있던 주민 190여 명이 지름 4m의 물탱크에 올라가서 밤샘 사투를 벌인 끝에 살아남았는데 50년 전 살아남았던 이들이 오늘 현장에 다시 모였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0년 전인 1972년 8월 19일 충북 단양의 시루섬. 남한강 옆에 있던 섬 전체가 순식간에 물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아, 우리도 이제 다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 물이 그냥 땅엔 한 개도 없었으니까. 눈에 띈 피신처는 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물탱크. 고작 지름 4m 물탱크에 무려 198명이 올랐고 물이 빠질 때까지 무려 14시간을 밤을 새우며 버텼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후 100일 된 아기가 숨지는 끔찍한 기억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아기가 꿈틀거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죽은 거는 아는데 그냥 안고 앉았었어요. 그래도 산 사람이나 살아야 되겠다고 그냥 말 안 한 거지요. 모두가 실종됐을 거라 여겼던 현장에서 살아 구조된 주민은 197명. 시루섬의 기적으로 불리는 당시의 주인공들이 반세기 만에 현장에 모였습니다. 이후 충주댐 건설로 섬이 수몰되면서 뿔뿔이 흩어졌던 당시 주민 60명이 옛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50년 전 오늘을 제2의 생일로 기억하는 주민들은 당시 생사를 함께했던 서로 앞에서 눈시울을 붉힙니다. 뽀치가 발톱부터 다 빠졌어요. 내가 어떻게 그러는지 몰라. 이 발걸음을 꼬부려가지고 뽀태기 있느라 알 안고 이 뽀태기 있느라고. 시루섬의 기적 50주년을 기념해 전국 각지로 흩어진 생존자들을 초청한 단양군은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물을 만들고 시루섬을 오가는 출렁다리도 내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경기도 중 부정행위로 무리를 빚은 여자 골프 신인 윤이나 선수에게 3년 출전 정지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6월 한국 여자 오픈 경기도 중 자신의 공이 아닌 다른 공으로 플레이를 한 뒤 한 달이 지나서야 신고했던 윤이나 선수. 대한골프협회는 오늘 윤이나가 출석한 가운데 공정위원회를 열고 2시간가량 논의 끝에 3년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규칙 위반 사실을 숨겨 신뢰를 훼손했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 골프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윤이나는 선후배들에게 피해를 주고 팬들에게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징계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오늘 징계는 상징성이 더 컸습니다. 실질적인 징계는 남아있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KLPGA의 징계입니다. 대한골프협회 주간대회는 한국여자오픈이 전부고 연간 30여 차례의 국내 프로대회 모두가 KLPGA 주관이기 때문인데요. KLPGA 측은 이번 징계 결과를 참고해 조만간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축구의 메시로 불렸던 선수들이 수원 축구장에 춤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승우 선수에 이어 지소연 선수까지 팬들을 위한 흥겨운 댄스 세리머니로 인기몰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박재용 기자입니다. 국내 데뷔 첫 해 화려한 득점 퍼레이드 못지않게 특유의 댄스 세리머니로 팬들을 사로잡은 이승우. 골을 넣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고 다 같이 좀 더 재밌고 좀 더 좋고. 어제 국내 리그 데뷔전을 치른 지소연도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리그 데뷔골에는 감정을 아꼈지만 두 번째 골을 성공시키고는 이승우 댄스 세리머니로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승우 선수가 워낙 춤을 잘 추다 보니까 저도 운동하면서
연습을 했는데 그만큼 못 따라해가지고 좀 아쉽고 좀 더 춤 연습을 조금 해보려고요. 이승우도 구단 SNS에 지메시 최고라는 댓글로 화답했습니다. 지소연의 인기는 경기장 밖에서도 대단했습니다.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팬들이 몰리더니 전주에서 차 타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저희는 하남, 도쿄에서 왔어요. 경기가 끝나고도 자리를 뜰 줄 몰랐습니다. 지소연 선수 혹시 다치면 큰일 나니까 부탁드릴게요. 이거 영국에서 산 거예요. 풀타임을 뛰면서 피곤할 법도 했지만 발 디딜 틈 없이 몰려든 팬들에게 끝까지 일일이 사인을 해줬고 해드릴 텐데 너무 밀지 마세요. 버스에 올라타서까지 팬들을 챙겼습니다. 12년간 해외 무대를 누빈 베테랑이지만 팬들 생각에 너무나도 긴장했다는 지소연. 제가 진짜 긴장을 하는 편이 아닌데 오늘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선수들은 계속 강조했어요. 그래야지 저희가 경기를 잘해야 다음 경기도 또 올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냐. 다음 골 세리머니에 대한 기대도 던졌습니다. 팬분들이 골을 넣고 보는 재미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 저도 항상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낌없는 팬 서비스에 흥겨운 댄스 세리머니까지 지소연의 신나는 춤바람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그리스 올림피아코스로 이적한 황인범 선수가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팬들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 입단 3주 만에 데뷔전에 나선 황인범이 2선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0대1로 뒤진 전반 29분, 화려한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첫 번째 터치로 수비 한 명을 제쳐낸 뒤 정확한 왼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역동적인 어퍼컷 세리머니로 데뷔전 데뷔골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날카로운 전진 패스도 여전했습니다. 득점까지 연결되진 않았지만 완벽한 패스로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었고 역시 수비에 막히긴 했지만 감각적인 돌파와 2대1 패스에 이은 크로스 등 경기 내내 팀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몸을 날린 슈팅 이후 다리 근육 경련을 호소한 황인범은 후반 21분 교체되며 데뷔전을 마무리했고 팀도 황인범의 동점골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To be honest, no, not yet, not 100%. I'm really happy. I was waiting for my chance to play with my teammates. 황인범을 경기 MVP로 선정한 현지 매체들도 데뷔골뿐만 아니라 경기장에서 최고였다.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고 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선수라며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황인범도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It was just the beginning of my career with the Olympiacos. The more games I will play, the more people will love me. I'm sure of it. So let's see how important player I can be for this team. 올림피아코스는 일주일 뒤 홈에서 플레이오프 2차전을 치릅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서울에도 한때 비가 요란스레 지났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인 만큼 북쪽의 건조한 공기가 남아있는 여름 공기를 밀어내느라 강한 비구름이 우리나라를 훑고 있는 건데요. 현재 강원도 횡성 등지에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 사이는 충청과 전북에서 요란한 비가 내립니다. 예상 강우량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중남부, 충청과 경북, 전북의 최고 70mm, 서울 등 그 밖의 전국에는 5에서 50mm가량입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은 중부와 남부지방의 하늘빛이 달라집니다. 중부지방은 점차 맑아지겠고요. 낮 동안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밤까지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구름이 걷히면서 바깥 활동하기에 무난하겠는데요. 아침 저녁 공기가 약간 선선하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의 하늘은 내일 오전부터 점차 맑게 개겠습니다. 밤 사이는 구름이 끼면서 서울과 광주의 최저 기온은 26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 32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폭염특보는 내일 이후로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절기 처서인 다음 주 화요일에는 충남과 호남 지방에 비가 오겠고 이후로는 기온이 조금씩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